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1장 국어의 특성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된 내용이 1교시, 2교시가 이른바 그 총론이에요. 총론. 근데 총론은 쉽기도 하고요. 총론인 이유는 앞으로 배우는 것의 모든 것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배우는 1교시, 2교시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문법 좀 한다는 소리가 나오려면은 의문론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먼저 공부할 건데 첫 번째가 언어란 무엇이냐, 두 번째가 국어란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언어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요거는 가르친 이 내용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오죠. 언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호모 루켄스라고 하는 학술명이 생길 정도로 언어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간만 소리를 내요? 아니면 동물들도 소리를 내요? 동물들도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칠판. 그래서 자 항상 등장하는 우리 집 강아지, 그렇죠? 두부. 두부 아세요? 노량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그 강아지일 겁니다. 순하고 하에서 순두부예요. 성이 순씨, 이름이 두부 이렇게 되는데 이 두부 지금 이제 많이 컸어요. 거의 뭐 이제 그 개와 돼지의 경계를 지금 넘나들면서 아주 그냥 잘 크고 있습니다. 산책을 많이 안 시켜줘서 지금 많이 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키우는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저런 줄 모르고 키웠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원하는 강아지 어떤 강아지라 그랬죠? 저 주인이 왔을 때는 공손히 네 발로 인사하는 강아지, 집을 쓸고 다니면서 머리카락과 먼지를 청소하는 강아지, 제일 중요한 거 목욕할 때 따라 들어와서 나무 비눗물로 자기 몸 헹구는 강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집에 딱 두부가 들어오면 두부가 저를 보고 짖어요. 이렇게 짖어요. 자, 두부도 소리를 내죠. 근데 소리를 내지만 저거는 언어야, 언어가 아니야?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두부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량진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분이 계세요. 자, 잘 나온 사진을 굉장히 이렇게 예쁜 척하는 사진을 지금 올렸는데 작년에도 이 사진 올려서 굉장히 욕을 먹었으나 계속해서 이 사진 올릴 거예요. 그 이후에 더 잘 나온 사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 사진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자, 말을 하죠. 그러면 두부가 방금 냈던 소리, 이 소리랑 제가 하는 말이랑 어떤 차이가 있죠? 얘는 개소리고 얘는 사람 소리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고. 사람이 하니까 얘를 언어라고 할 텐데 인간이 내는 소리를 우리가 정확히는 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이 내는 소리인 음성과 동물이나 자연물이 내는 소리를 좀 이따 줄쳐드릴 때 음양이라고 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저런 동물 소리, 개 소리의 차이가 뭐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두부가 지는 소리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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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월월, 어떤 분들은 왈왈 이렇게 적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분은 절대 월월, 왈왈, 멍왕왕, 멍멍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 얘를 갖다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끊어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의식적으로 낸 소리는 다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끊어져 있죠, 여러분들? 그쵸? 나는 밥을 먹었다. 이것을 좀 보세요. 월월 멍멍. 자, 소리가 다 끊어져 있죠? 그러면 인간이 내는 소리의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자음과 모음으로 애가 끊어져서 존재한다는 거죠. 아, 인간이 내는 소리는 이거구나. 분절성이 있다고 하는 분절음이라는 것이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의 언어는 무엇이냐? 사람이 냅니다. 두 번째, 끊어져요. 끊어지지요.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되는데 그 분절되는 게 뭔지는 다음 주에 또 이제 다음 시간 배우게 돼요. 의문론 할 때.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동물의 소리나 자연의 소리는 끊어지지가 않아. 써보세요. 써보세요. 어떻게 써? 쿵탕? 그럼 얘가 자 이렇게 할 때 쿵이에요 이게? 탕이에요? 이 소리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보세요. 뭐가 들려? 뭐가 들려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선생님 안 들려요. 동강은 안 들려요. 실강은 들려 지금.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소리를 써봐요.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어떤 분이 전 쓸 수 있어요. 싱, 윙.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의식적으로 그걸 우리가 인조로 끊어 적을 것 뿐이죠. 이거죠. 그러면 인간이 내는 두 번째 소리의 특성 바로 무엇이다? 인간이 내는 소리는 뭐다? 끊어져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동물이나 사물의 특성보다 끊어서 적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책 잠깐 봅시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줄자, 인간을 언어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건 시험엔 안 나오는 상식적인 거예요. 아, 언어란 인간만이 가지고 있구나. 그럼 그 밑에 2번에 언어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언어의 정의 가로 1번 음성과 음양이 있죠? 음성에다 살짝 줄 쳐주시 바라고요. 이거는 인간이 내는 소리예요. 그러면 인간이 내는 이러한 음성은, 언어를 이루는 요소는 끊어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식이 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음향은, 음향에다 줄자, 음향은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리예요. 동물의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게 다 뭐가 되냐면 음향인데, 결국은 인간이 내는 소리 음성과 자연의 소리 음향의 구분 기준을 줄자. 뭐에 있다? 시작. 분절음 여부에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뭐의 여부에 있다. 시작. 분절음 여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선생님 그럼 이제 뭔지 알겠어요. 언어란 무엇이냐? 라고 딱 질문이 들어갔을 때 인간이 내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분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는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는 바로 기호이다. 이런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죠. 자, 가로 2번에 언어 기호에다 줄 지나치시고요. 사실 위에 있는 내용은 상식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언어 기호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언어란 읽어봅시다. 내용과 형식을 갖춘 하나의 기호이며 규칙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체계로 정의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 언어란 줄자 내용과 형식을 갖춘 하나의 기호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알 듯 말 듯 잘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언어란 하나의 기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 이거는 어떤 게 더 범주가 커? 기호가 범주가 크죠. 아, 이런 거 철수는 사람이다. 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사람 안에 철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어는 기호이다. 기호 안에 언어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언어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호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기호는 그 밑에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에다가 줄을 진하게 쳐두세요. 이게 사실 직접적으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모든 언어학의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언어학을 성립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저게 그림이에요. 기호란 뭐냐? 라고 하면 기호는 형식 밑에 내용이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형식 밑에 내용이 있다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신호등을 딱 건너려고 서 있는데 신호등에 빨간색 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호등에 빨간색 불 어떤 뜻이야? 건너지 마시오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신호등에 여러분들 녹색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뜻이죠, 여러분들? 건너도 됩니다. 그럼 빨간색이라는 형식 밑에 건너지 말라. 초록색이라는 형식 밑에 건너라. 그러면 어떤 형식 밑에 내용이 있죠? 그럼 이건 뭐다? 시작. 기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시각적인 거든 청각적인 거든 무조건 어떤 형식 밑에 내용이 있으면 기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손 모양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저한테 저요 라고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손 모양이 뭐야? 이거는? 잠깐만요.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게 만약 공식화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요. 어떤 뜻이야? 시작. 이거는? 그쵸? 뭐 잘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랑 뭐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제가 지나는데 이렇게 해요. 뭐야? 시작. 짱이야 뭐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럼 뭐야? 시작. 약속해요. 합격을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감히 그러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요.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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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이면 안 돼. 자, 이렇게 그럼 어떤 뜻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여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게 손가락인데 왜 우리는 손가락 하나 가지고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걸까? 5개를 쫙 펼 때랑 끝을 펼 때랑 첫 번째 펼 때랑 두 번째 펼 때랑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할 때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때랑 이게 왜 이게 달라질까? 그건 뭐예요? 손가락 모양 하나하나에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약속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어떠한 형식 밑에 뭐가 있다? 내용이 있다. 그럼 이게 뭐야? 시작. 기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먼저 기호가 뭔지부터 생각해야죠. 기호는 무엇이다? 뭐 밑에 뭐가 있다. 시작. 형식 밑에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은 언어가 기호라고 하는 것은 언어 역시도 뭐 밑에 뭐가 있다는 거지? 형식 밑에 내용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언어의 형식을 뭐라고 한다? 동그라미 시작. 음성. 언어의 내용을 뭐라고 한다? 시작. 의미라고 해서 오른쪽에 나와있는 음성 밑에 의미가 있다. 이 그림에 동그라미 진하게 해두시기 바라고요.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언어가 기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언어가 기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시 기호는 어떠한 형식 밑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걸 기호라고 하는 것인데 언어가 기호라고 하는 거 있을 때 언어의 형식은 뭐라고 한다? 그쵸? 여러분들 몸짓이 아니지. 시각적인 게 아니지. 그럼 얘는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분절적인 음성. 그리고 언어의 내용을 뭐라고 한다? 시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소리를 내요. Bob, Bob. 그럼 어떤 소리죠, 여러분들? 어떤 뜻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Coffee, Coffee. 그럼 어떤 뜻이 딱 생각나? 그쵸? 제가 좋아하는 이 까만 물 이게 이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부, 두부. 어떤 사람한테는 그 두부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아까 그게 쉽게가 이제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쵸?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음성 밑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작. 기호. 다 같이 시작. 기호라고 한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언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인간만 사용한다. 시험에 안 나와. 호모 루켄스. 두 번째 언어는 분절음이다.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을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저희 집 두부가 낸 소리와 제가 낸 소리 차이가 무엇인가? 분절적이다? 그렇지 않다. 세 번째 여기부터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건데 언어란 무엇이냐? 언어는 기호다. 자,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제가 흔히 왕뚜껑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밑에 뭐가 있다? 시작. 음성 밑에 시작. 의미. 다시 한번 뭐 밑에 뭐가 있다? 음성 밑에 의미. 이걸 꼭 하나 기억합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란 무엇인지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께서 저희 쪽에 객관식 문제로 이런 게 나오지는 않지만 누군가 야 언어가 뭐냐 하면 자신감 있게 얘기해봐요. 인간이 내는 분절적인 소리로서 기호이다. 제일 중요한 건 언어가 기호라고 하는 특성인데 언어가 기호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한다. 뭐 밑에 뭐가 있다? 음성 밑에 의미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성이 없으면 언어가 아니고 의미가 없어도 언어가 아니에요. 제가 밥, 커피 대충 알아듣죠? 알아듣면 못 알아들어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 있으면 되게 무서운 거죠. 이제 알아들어요. 막 이러면 되게 무서운 거죠. 전혀 못 알아듣잖아. 그럼 얘는 분명히 소리는 소리인데 근데 의미가 없지. 그럼 얘는 언어다, 언어가 아니다. 시작.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말을 배우기 전에 언어 이전의 단계에서 뭔가 의사통화에서 막 말을 하죠. 아바바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걔네들은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언어다 아니다? 아니다. 아, 결국 언어라고 하는 거는 뭐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음성 밑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거구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상식적으로 살짝 우리가 배웠던 게 언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오른쪽 이제 두 번째. 이런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말하는 분절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문자 언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글로 쓰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이건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정도씩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표가 있죠. 별표하고 외우고 이러지 마시고 쭉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 동시 대면한 상황에서 말할 수, 그러니까 의사통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음성이야 문자야? 음성이죠. 문자는 500년 전에 쓰고 1000년 전에 써도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적인 것은 음성, 비동시적인 것은 문자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도의 학습 과정이 없이 습득되는 것은 음성이에요? 아니면 문자예요? 음성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말하는 거 배운 거 아니죠? 그렇죠? 모고는 그렇게 배우지 않죠. 근데 글자는 누군가에게 인위적으로 배워야 되죠.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이 많은 건 음성이야, 문자야? 시작. 자, 지금 제가 수업을 하는데 마이크를 만약에 떼고 이야기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제 말씀 알아들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했는데 그죠? 지금 제가 마이크 하나를 딱 뗀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잖아.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지고만 지금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공간적인 제약이 많은 건 음성이야, 문자야? 시작. 당연히 음성이지. 근데 지금 프린트 다 보고 계시죠? 책 다 받아서 지금 제본 가지고 다 공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뭐야, 여러분들? 아무래도 공간이 적어만하 시작. 적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누구에겐 상식인데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는 풀 수 있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야요. 이 두 페이지가 가장 기본적인 언어란 무엇인가인데 두 가지만 살짝만 정리해봤어요. 자, 두 페이지 한번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언어란 뭐냐? 시작. 인간이 사용하는 분절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기억해야 돼. 뭐 밑에 뭐가 있다. 시작. 음성 밑에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이러한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그 차이점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시고 한 번씩만 만약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정도. 알겠죠? 그렇게만 정리하세요. 알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왼쪽 확인 문제, 오른쪽 확인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시작.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1번 문제. 다음 중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의사통의 수단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전에 했죠? 동물의 소리를 음향이라고 하는데 음향은 분절음이야, 비분절음이야? 비분절음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문제는 음성 문자와 그 다음에 그런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예요. 1번에 대면 특성. 직접 보고 하는 거 뭐야? 시작. 음성. 그 다음에 공간 특성. 공간에 특별히 제약이 없는 게 뭐예요? 시작. 그쵸, 여러분들 문자죠. 그 다음에 습득 특성. 인위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뭐야? 문자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기억과 교정이라 돼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기억 따로 교정 따로가 되는 건데, 자,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말한다면 그거 아니고 시작. 음성이죠. 근데 한번 그쵸, 문자로서 기록이 되면은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던가 어떤 장치를 거쳐야만 되죠. 그겁니다. 근데 4번의 창조적 사용 특성은 여러분들 뭐 문자가 더 창조적이고 음성이 더 창조적이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답 몇 번이 되겠어? 시작. 4번이 돼버립니다. 요 정도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왼쪽에 표 한 번만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언어란 무엇인가까지 한번 해봤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많이 나온다기보다도 일단 방금 했던 두 가지, 언어라고 하는 게 기호다. 그러니까 언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을 정도. 두 번째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이 이렇게 다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건 바로 언어의 기호적 특성인데요. 먼저 왼쪽에 18페이지 그 왼쪽 날개에 있는 잠깐만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별표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 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분들이 가끔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책 혹은 지금도 잡서 같은 거 보면은 뭐 언어의 특성이 기호성, 사회성, 창조성, 규칙성, 역사성으로 돼 있기도 하고 여기에 뭐 체계성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시중에 남아 있는 개정교과서 있죠. 그걸 보게 되면은 책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뭐 자의성이나 역사성, 사회성, 분절성 몇 개 없고요. 나머진 책들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말도 조금 다르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쓴 내용을 가져왔던 거고 뒤에 체계성은 따로 나와 있어요. 규칙성이나 이런 것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어가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은 아니고 이 내용이 조금 분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어떤 책이나 언어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이건 절대 빼놓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죠?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이에요. 이건 절대 빼놓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뭐길래 그러냐? 자의성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혹은 작게 별표. 자, 자의성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방금 언어란 무엇이냐? 이걸 이제 말씀드렸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게 언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언어의 특성에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게 바로 자의성인데 이 자의성이 사실 제일 중요한 언어의 특성이에요. 그럼 자의성은 무엇이냐? 자, 아까 망투관 기억하시죠? 위에가 뭐였어? 위에가 시작. 음성. 밑에가 뭐였어? 자, 우리가 언어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내는 분절음이며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위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서의 음성과 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의 의미는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비슷하지도 않고 얘가 인과적인 필연성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붙어있냐? 우연하게.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얘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붙여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얘랑 반대가 되는 말은 무엇이냐? 필연적이다, 인과적이다, 특히나 우연히 붙지 않고 얘가 그쵸 유사해서 붙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살짝 기억해 두신데 다시 한번 자의적으로 말뜻 우연히 붙었다, 임의적으로 붙었다, 자의적으로 붙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의 반대말이 뭐죠? 자, 음성과 의미가 어떻게 붙어있다? 필연적으로 붙어있다. 또 하나 유사해서 붙어있다. 유사성 이런 것들이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의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위에 있는 게 지금 음성에 해당되는 왕뚜껑 부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의미는 다 이렇게 이거예요. 뿅뿅 이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다 의미는 다 이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의미, 너를 만나면 가슴이 뛰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꾸 빨리빨리 만나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어.
그죠? 떡볶이, 순대 뭐 이런 거. 그쵸, 여러분들? 네, 남녀관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솜적으로는 살란 말이에요. 솜적으로. 아, 선제국어 이런 거. 너를 만나면 가슴이 뛰어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의미가 이렇게 가슴 벌렁벌렁하고 너무 좋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돼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죠? 시작. 사랑. 이렇게 지금 하죠. 근데 얘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시작. 러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뭐라고 하죠? 음성기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뭐 아무렇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렇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독일어 리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랑이가 정말 사랑과 필연적으로 만날 운명이었다 한다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얘는 다 사랑이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얘네가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면은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우연히 얘를 사랑이라고 한 거고 저 나라에서 우연히 얘를 갖다가 러브라고 한 거 이 나라에 우연히 갖다 아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하단 말이야. 근데 이것의 어원이 가끔 가다가 설명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우연성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얘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언어의 보편적인 특질 중에 하나, 음성과 의미가 만날 때는 우연히 만났다. 다 같이 시작. 얘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얘가 이번에 음성이지. 얘가 이번에 뭐야? 시작. 의미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음성과 의미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음성이 똑같아. 그러면 자, 딱 듣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배. 뭐가 떠올라? 처음에 딱 떠오르는 거? 에? 먹는 배. 네, 먹는 게가 떠오른답니다. 자, 두 번째. 배. 뭐가 떠올라? 그죠? 사람의 똥배. 절대로 빠질 수 없죠. 전 이것부터 떠오르는데. 세 번째. 배. 뭐가 떠올라? 그죠? 타는 배. 이게 떠오릅니다. 뭐 기타 등등. 그죠? 두 배. 이게 떠오릅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먹는 배가 반드시 이것과 일치가 돼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은 얘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연히 얘가 붙었기 때문에 동음 이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결국 이거지. 왕뚜껑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얘랑 마음대로 붙는 것의 근거는 뭐냐? 얘가 움직이거나 얘가 움직이거나. 얘네들 중에 하나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얘네 꼭 붙어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필연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작. 자의성이라고 해요. 시험에 자의성이 제일 많이 나요, 원래. 알겠죠? 마지막으로 자, 여기 지금 누구 얼굴이죠? 보이세요? 누구 얼굴이야, 이게? 두부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두부 최근 사진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낼 거예요. 이 동물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진짜 요즘 살이 쪄가지고 난리도 아니하게. 자, 이렇게 두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부. 자, 두부가 지금 짖어요. 한국에서 이거 뭐라고 그래? 한국에서는. 그쵸, 참 특이해. 멍멍이라고 그래.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걸 갖다 여러분들 저 일본에서 뭐라 그래요? 왕왕이라고 그러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 왕왕이라고 이렇게 왕왕데스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영미권에서 뭐라 그래? 시죠? 그렇죠. 뭐 바바 월요일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바라고 해요.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할까? 분명히 개가 지는 소리는 비슷하게 들려요. 근데 이걸 적는 것은 다들 자기들 마음대로 적게 된다는 것이지. 뭐야,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뭔가 필연자로 연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비슷하긴 하지만 다 다르게 적는다는 거예요. 그럼 음성상징어도 마찬가지로 위나 아래 중에 하나 변했지? 위가 변했죠? 그러면 왕뚜껑의 위나 아래가 변하면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이니까 무슨 성에 대한 증거? 시작! 자의성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하여 18페이지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의성의 근거, 개념부터 들어가죠. 아, 너무 중요하다. 자의성이라. 언어의 형식과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 사이에 필연적이 아닌 자의적, 임의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옆에다 쓰세요. 요거 이 말과 반대가 되는 말, 필연, 유사. 알겠습니까? 필연성, 유사성 이런 거예요. 그래, 그림도 하나 그려보세요. 자, 그림 옆에다 왕뚜껑 그리세요. 뭐 밑에 뭐가 있다? 시작. 음성 밑에 의미. 얘네가 둘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변하게 된다는 걸 자의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 밑에 자의성의 근거라 돼 있죠. 줄진하게 치시고요.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자의성 근거 뭐냐? 밑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이 그대로 선택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 무엇이냐? 시험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럼 첫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언어마다 형식이 다르다. 이 그림이에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언어마다 형식이 다르대.
그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언어마다 형식이 다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성이 되겠어? 다 같이 시작. 자의성. 왕뚜껑을 그리시고 위나 아래 중에 하나 변하면 자의성이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동음어휘와 동의어가 존재한다. 이 두 번째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 배배배 이건 똑같죠. 근데 배배배는 똑같은데 그 밑에 들어가 있는 뜻이 달라지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성이야? 시작. 자의성. 됐습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줄 좀 칩시다. 역사성은 자의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역사성은 자의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게 뭐냐? 좀 이따 역사성이라고 한 걸 배우게 되는데요. 역사성은 이런 거예요. 15세기와 지금 21세기의 언어가 다르다는 건데 15세기 때는 여러분들 어리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어리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자 어리다라는 말이 예전에는 어리석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굉장히 적다, 젊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15세기 때 어리다란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지만 요즘 어리다 말을 어려 보인다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죠. 아유 뭘 그렇게 또 크게. 그죠. 좋죠. 다 같이 외쳐요.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5세기와 21세기 국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다는 걸 좀 이따 나와요.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자 역사성도 결과적으로는 왕뚜껑 위가 변하든 아래가 변하든 변하게 되는 거지. 자 무슨 성에 대한 근거다. 시작. 자의성에 대한 근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자의성의 근거를 왕뚜껑으로 잡아주세요. 왕뚜껑. 왕뚜껑의 위나 아래가 마음대로 바뀔 수 있으면 무슨 성? 시작. 자의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줄 의성어 이태에다 줄자. 자, 의성어 이태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두부가 있죠. 두부가 지금 짖었어요. 나라마다 다 다르게 짖죠. 적죠. 그럼 나라마다 다 다르게 적게 되니까 얘도 무슨 성에 대한 근거다. 시작. 자의성에 대한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의성어 의태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의성어 의태를 많은 분들이 유사하지 않냐. 적어도 우리가 강아지가 이렇게 짖는 거를 야옹야옹이라고 적지는 않잖아요. 저도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꿀꿀이라 적지는 않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 유사하니까 얘는 자의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죠. 자의성이 있지. 나라마다 다르니까. 다만 자의성이 좀 약하긴 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자의성의 반대말을 기억해요. 필연성, 유사성. 필연성과 유사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 자의성은 약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좀 이따 여기에 해당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한꺼번에 보도록 하죠. 칠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자의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뚜껑을 기억해야 된다. 왕뚜껑 위와 아래가 우연히 만났다. 반대말은 필연적이다. 우연적이다. 그러니까 저게 뭐죠? 유사적이다. 유사성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사회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사회성은 아주 쉬워요. 사회성은 뭐냐면은 자 자의성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얘네가 한번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사랑을 사랑이라 딱 만든 건 자의성인데 얘가 한번 딱 결합이 되면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기 전까지는 안 바뀐단 말이야. 왜?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 여러분들 자 사회성이란 출장 음성과 의미가 일단 사회적 약속으로 수용되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성은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과라고 하는 것을 사과라고 하기 싫다고 해서 수박이로 바꿔 말한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성이라고 한다. 시작. 사회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선생님 얘가 완전히 바뀌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면 바뀔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좀 흐르면은 얘가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역사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역사성에다 줄자. 역사성은 어느 한의 사회적 약속이지만 줄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생, 성장, 사멸되는 변화를 이야기한다. 다시 한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생되거나 성장되거나 사멸되는 변화를 뭐라고 한다. 시작. 역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성도 결과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니까 얘도 결국은 왕뚜껑 위나 아래가 변하는 거지. 뭐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자의성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야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3개를 해봤는데 이 3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허리 펴보시고 다시 한번 이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성과 의미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왕뚜껑. 얘네가 처음에 딱 붙었을 때는 우연히 붙었어. 반대말 뭐죠? 필연성, 유사성. 자, 그러면 이런 특성을 뭐라고 한다? 자의성. 근데 한번 우연히 붙었다고 하더라도 붙는 순간 잘 안 떨어져. 이 안 떨어지는 건 무슨 성이라고 한다? 사회성.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얘가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질 때 결국 위나래가 바뀌죠. 무슨 성? 시작. 역사성. 역사성 뭐에 대한 증거? 자의성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됐죠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왼쪽에 18페이지 1번과 2번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1번 문제 있잖아요.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쉬웠는데 그 당시에 이게 꽤 옛날 문제인데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냐, 자율성이 없는 걸 찾으라는 게 아니야. 이 문제가 약하게 받는 걸 찾으래요. 그러면은 자율성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들? 필연성이죠. 자율성의 반대말이 뭐야? 시작. 유사성이죠. 그럼 이게 조금 높은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에 호랑이와 범이란 동의어가 존재한다. 자 동의어가 나왔죠. 4번에 또 동의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동음이어 같은 게 나왔죠 여러분들. 호랑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여기 호랑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호랑이든 범이든 둘 다 어흥 얘네들 갖다 나타내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옆에 4번 보세요. 부추라고 하는 게 있죠. 부추. 근데 부추인데 여러분들 부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 부추가. 근데 어떤 지방에서는 부추를 부추라고 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소리라고 한대요. 결과들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뭘 얘기하죠? 동음이어든 아니면 그 역이든 간에 자 음성이나 음의 관계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변하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다 뭐에 대한 증거야? 자의성에 대한 증거가 돼버리게 되죠. 2번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언어가 후리와서 사라졌지? 무슨 성이야? 역사성이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성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자의성에 대한 증거가 돼버리게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게 되는데 선생님 수탈개 울음소리 있는 꽃게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수탈개 울음소리를 우리가 꿀꿀이라고 적지는 않아. 저도 우리가 얘를 갖다가 멍멍이라 적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꿀꿀 이 소리를 꽃기 오라 적고 외국은 그쵸 영어에서는 코코드루도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비슷해 하지만 분명히 똑같진 않아. 그럼 얘는 자의성이 강한 거야 약한 거야? 약하지만 자의성 있는 거죠. 답 몇 번이야? 답은 시작 3번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하여 오른쪽 4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의성어 이태어도 본질적으로 자의적 관계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이 말을 왜 본질적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얘는 자의성 강해요 약해요? 시작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그런 말을 쓰시오라는 이거 너무 쉽죠 여러분들? 자 이 주인공이 그 책상이들 하는 소설의 그 주인공이 세상에는 모든 단어를 다 바뀌지. 다 바꾸죠. 그럼 이 사람은 언어의 뭐를 무시한 거죠? 사회성. 그런데 뭐만 인정한 거야? 자의성.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언어의 특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의성. 얘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사회성, 역사성 이렇게 보세요. 자 오른쪽 분절성에다 줄자. 그럼 선생님 분절성, 개방성, 추상성은 무엇입니까? 분절성부터는 들어가는 책도 있고 안 들어가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약간 그 포인트를 좀 달리해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를 보충자료를 싣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절성은 무엇이냐면은 언어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을 끊어서 표현한다는 것을 분절성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두 번째 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를 줄자 불연속적인 것으로 분절해서 표현한다. 여기다 줄 주시기 바라고요. 무지개색, 피부 명칭, 시간 흐름 이런 게 다 뭐다? 시작 분절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턱하고 목을 우리가 따로따로 얘기하지만 사실 얘는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쵸? 팔하고 손목이랑 따로 얘기하지만 사실 손등과 팔목은 다 손등과 팔목 이런 데 다 붙어 있죠. 연결된 것을 끊어서 얘기했다. 다시 한번 무슨 성? 분절성. 제일 많이 나온 건 시간하고 뭐냐면은 무지개색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무지개색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끊어서 얘기하는데 무지개는 끊어서 있지 않잖아. 연결돼 있죠. 현실은 연결돼서 있는데 얘를 이인적으로 끊어서 얘기하죠. 무슨 성? 시작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절성은 뭐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하다못해 아까 제가 두부에 짖는 소리를 예로 들어드렸죠. 이 소리는 끊어 적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적으라. 그럼 뭐라 적어야 돼? 멍멍, 왈왈, 왕왕 이렇게 적죠. 그것도 분절성이에요. 끊을 수 없는 외부 세계를 끊어서 표현한다. 시작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서 봅시다. 그러면은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개방성은 옆에다가 이렇게 써도록 하세요. 오픈 이렇게 써세요. 이게 이제 뭐냐? 개방성은 열려있다는 뜻이야. 그럼 열려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어를 표현해서 표현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의 언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도 표현하거든요. 자, 제가 뭐 사랑, 평화, 미움 이런 것들,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우리 그 두부한테 가르친다. 걔가 알 수 있을까? 없죠. 법, 뭐 체제, 질서 이런 알 수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인간의 모든 언어는 이렇게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방성은 첫 번째 줄자 제한 없이예요. 그게 질적인 거든 양적인 거든 뭐 길이든 아니면은 어떤 그 개념이든 상관없이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방성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개방성. 알겠죠? 그래서 길이의 개방성 그 밑에 꼬리따기 노래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계속 가죠. 이런 것처럼 문장이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다도 개방성.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표현할 수 있다도 개방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개방성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 그 밑에는 추상성이에요. 추상성. 근데 이 추상성은 여러분들 자, 이 한자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추상성. 추상성이 여기 좀 위로 올라가 있네요. 추상성은 한자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성 봅시다. 자, 거기 추자가 무슨 추자야 이게? 뽑을 추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상이 무슨 상자 이게? 그죠? 모양 상자, 형상 상자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어떤 상을 뽑아내는 성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봅시다. 무궁화, 진달래, 장미, 개나리 각각 다 다르게 생겼죠? 근데 우리는 공통점으로 뭘 뽑아낸다? 꽃이라고 하는 걸 갖다 뽑아낸단 말이에요. 얘가 추상이에요. 그러면은 꽃이라고 하는 사물은 없어. 얘네들 위에는 꽃은 없어. 그냥 이 꽃, 저 꽃, 저 꽃이 있는 거지. 그 꽃이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무궁화, 진달래, 장미, 개나리를 묶어서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의 개념을 만들어 버리죠. 이렇게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추상화 과정이라고 하고 이러한 언어의 성질을 무슨 성이라고 한다? 시작!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단독 존재는 없어요. 뭐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철수, 미, 뭐 선재, 뭐 누구, 철수 이런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을 갖다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각각의 개인들을 모두 뽑아 올려서 공통적인 개념을 만들어 버렸죠? 이걸 무슨 성이라고 한다? 시작! 추상성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실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OX 문제. 언어의 성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변할 수 있다. 무슨 성? 역사성. 연속되어 있는 것을 분절해서 표현한다. 무슨 성? 자, 인간은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무슨 성? 조심. 얘는 개방성이라고. 추상성은 여러분들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다? 공통적인 것을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추상성에다 줄자 공통된 성질을 뽑아서 자, 그 밑에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밑에 개념을 형성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서로 간에 공통적인 어떤 거 성질을 뽑아서 개념을 형성하는 언어의 특성을 다 같이 뭐라고 한다. 시작! 추상성이라고 한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짝을 재서 제가 구별을 해드리면은 자, 개방성하고 추상성을 묶어두시고 이 두 가지가 사실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방성과 추상성 절대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추상적인 관념을 표현한다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슨 성이야? 시작! 이거는 개방성이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 2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죠. 다음 중에서 알 수 있는 언어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자, 1번 같은 경우는 언어는 문장을 쪼갤 수 있다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이런 것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데 있지. 그럼 뭔가 전체를 쪼개서 표현한다. 언어의 무슨 성? 시작! 분절성이 돼버립니다. 그쵸? 2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다음에서 알 수 있는 그 언어의 추상성 설명에 가장 적절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3번에다 줄자. 추상적인 관념까지 자유롭게 표현한다. 줄 치시고 이거 조심하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추상성이야? 개방성이야? 개방성이야. 이건 개방성.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오픈돼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방성이. 이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추상성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상을 뽑아낸다는 뜻이라 그랬죠. 서로 다른 사과, 감, 바나나 사이에서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지. 그럼 자, 얘는 단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1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페이지가 물론 다 중요해요. 시험에는 다 양쪽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자의성의 근거. 자의성 찾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에서 개방성과 추상성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특별히 함정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하여 한 장 더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제 책은
언어의 기호적 특성과 언어의 구조적 특성을 나눠놨는데 얘를 갖다가 개정교과서에서는 언어의 규칙성을 갖다가 그냥 앞에 언어의 특성에 묶어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갖다가 기호적 특성, 구조 특성으로 분리해놨을 뿐이고요. 요 분류도 많이 쓴 분류입니다. 책만 조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언어의 구조적 특성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뭐 기호적 특성, 구조적 특성 요즘 나누지 않는 책도 많으니까 그냥 언어의 특성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언어의 특성에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할 거는 바로 무엇이냐. 자, 밑에 1번의 언어의 규칙성과 또 하나 2번의 언어의 체계성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6가지를 기본으로 하시고 선택지 안에 이런 말이 나도 놀라지 마세요. 뭐 규칙성이라든지 체계성이란 말 나도 놀라지 마세요. 그럼 언어의 규칙성 상조를 알고 있어봐요, 여러분들. 언어의 규칙성이 있어 없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는 밥을 먹었다를 만약 규칙이 없이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먹는다, 뭐 밥은 뭐 나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런 문장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의문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통사 문장까지 일정 규칙이 있다는 것이지. 그걸 얘기하게 되는 거고 이런 규칙성을 조금 더 좁혀서 그 밑에 체계를 가진 어떤 구조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언어의 체계성이 뭔지 살짝 설명해 볼게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지 안에 언어는 규칙성이 있다. 오. 언어는 체계성이 있다. 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체계성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기억이랑 한번 해봤다고 합시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시작.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빵을 먹었다. 아, 이렇게 조용해요. 나는 죽을 먹었다. 또 나는 욕을 먹었다. 나는 커피를 먹었다. 나는 먹고 싶은 되게 왜 동달걀을 먹었다.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나는 족발을 먹었다. 난 곱창을 먹었다. 와, 먹고 싶은 거 되게 많죠, 여러분들. 그쵸?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나는 먹다를 먹었다. 나는 가다를 먹었다. 나는 예를 들어 막다를 먹었다. 이런 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없죠. 나는 예를 들어서 한을 먹었다. 나는 둘을 먹었다. 관사도 안 들어가지. 그럼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이런 말들을 넣을 수 없는 다음에 문법을 외우게 되면 배워요. 목적어 자리에서 목적격 조사 앞에 있는 건 체언이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동사나 관용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아, 기억에 들어갈 말은 다 정해져 있구나. 그럼 이번 한번 니은 여기다 가로 한번 쳐볼게요. 을. 여기에 들어간 말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도 먹었다. 나는 밥까지 먹었다. 나는 밥조차 먹었다.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 이 자리에다 나는 밥 먹다 먹었다. 나는 밥 가다 먹는다. 나는 밥 막다. 밥 한 먹는다. 밥 두 먹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게 말이 안 되죠? 아, 쌤. 우리는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나는 밥을 먹는다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 뇌는 일종의 컴퓨터예요. 뇌에서는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에 결정이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뽑아낼 뿐이에요. 그럼 만약에 기억과 니은을 바꿨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 기억 니은 순서를 바꿔봐. 나는 을밥 먹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 뇌 속에서는 이 안에 들어갈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그럼 각각에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 아, 언어의 무슨 성? 시작. 체계적이구나.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까지는 기억해 두시고 요거 그냥 들어만 두세요. 기억에 들어갈 체계가 커. 니은에 들어갈 체계가 커. 다른 말로 하면 기억에 들어갈 것이 많아요. 니은에 들어갈 게 많아요. 기억에 훨씬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체계죠. 이거를 그쵸 개방적 체계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죠? 폐쇄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 개방적 선택, 폐쇄적 선택이 있는데 이거는 요즘 너무 안 나오더라. 근데 쉽게만 생각하세요. 개방적 선택에다 살짝만 줄잖아. 아주 흐리게 실끔. 너무 안 나와요, 요즘. 개방적 선택은 뭐냐 하면은 각각의 문법적 자리가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갈 게 많은 것을 개방적 선택이라고 해요. 그 체계 안에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다. 근데 폐쇄적 선택은 뭐가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적다, 많다. 시작. 굉장히 적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기억하고 니은이 있다고 했을 때 기억이 개방이야, 니은이 개방이야. 시작. 기억. 예전에 나왔던 문제, 2000년대 중반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다 기억. 그런데 니은 해놓은 다음에 다음 중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했을 때
기억은 들어가기 되게 많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방적 선택. 니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적죠. 시작. 배제적 선택이라고 한다. 요즘은 이런 걸 많이 안 내요. 그냥 방금 설명했던 모든 것을 그냥 개정교과서에서 뭐라 가르친다? 뭐라 가르친다? 언어는 무슨 성이 있다? 체계성이 있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게 다 결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 바랍니다. 정리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의 구조적 특성까지 배웠는데 지금 제 책에서는 언어의 기호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나눴고 원래 이게 정석 이론이에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걸 그냥 섞어서 언어의 특성이라 한꺼번에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언어의 특성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앞에는 6가지 플러스 뭐 규칙성으로 나올 수 있고 체계성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정리되세요? 그럼 마지막 심화 들어가죠. 21페이지. 자, 이제 선제고를 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심화자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심화자료는 대부분 국회직 8급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직 8급이 제일 어려운 시험인 거 아시죠? 저희 시험은 이 문법은 7급과 9급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떨 때는 9급이 더 어렵게 나와요. 대표적으로 2014년도는 9급 문법이 7급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7급을 어렵게 만든 요소는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 한자 한문과 고전문법이 많이 어려워요. 7급이. 그래서 제가 다음에 고전문법 강의할 때 이건 7급용입니다. 7급 꼭 보세요. 9급은 뭐 참고만 이런 걸 제가 가려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문법은 사실 7, 9급이 거의 구별이 거의 없어요. 비슷해요. 지금 수준이.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가 심화자로 넣은 건 대부분 국회직 8급인데 국회직 8급은 뭐 기존의 문법을 좀 뛰어넘어요. 학교 문법까지 나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용고사 쪽에서 쓰는 용어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화라고 써놨는데 7급과 9급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8급 용어를 좀 넣는 거니까 8급을 보실 분들만 거기를 조금 더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 심화자료에서 첫 번째 언어의 특성 다양하게 설명한다 이런 거가 있고요. 전직률 공통으로 8급 학생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게 3번의 언어의 도상성이에요. 살짝만 줄여보세요. 도상성. 자, 이거는 국회에서 딱 한두 번뿐이 안 나왔던 겁니다. 선생님, 그럼 언어의 도상성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언어의 도상성 뭐냐? 이겁니다. 도상성 아직 사전에도 안 올라간 말이에요. 얘는 뭐냐?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 아이콘의 번역어를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콘은 서티를 이거를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이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아이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아이콘이 뭐예요? 어떤 기호가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모티콘 아니에요. 이모티콘. 그렇죠? 이모션과 그다음 아이티콘의 합성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거 무조건 뭐야? 웃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게 있어요. 그럼 이게 무조건 뭐야? 시작? 웃는 거죠. 저는 진짜 이걸 몰랐다니까. 진짜 이걸 몰랐어요. 이게 공단계가 항상 공단계에서 항상 뭐 여러분 뭐 감사합니다. 뭐 더 노력하는 뭐 공단계가 되겠습니다. 하고 꼭 이걸 붙여놓길래 나는 얘가 정말 얘가 뭔지 모르고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인 줄 알았어. 땀이. 귀 옆에 땀이 찍 이렇게 난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웃는 모양이라며. 진짜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모양을 보게 되면은 뜻을 알 수가 있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이콘이에요. 그러면은 언어의 도상성이라는 건 언어도 아이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 언어의 음성하고 의미는 유사성이 없다 그랬지. 얘는 유사성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근데 아이콘은 뭐야? 이 둘이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는 게 바로 이 언어의 도상성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서 이런 겁니다. 듣기만 하세요. 이거 너무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의성을 설명하는 보충자를 생각하면 돼. 자의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 봅시다. 여기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아빠를 뭐라 불러요? 빨리. 할아버지라고 하죠. 설마 아버지 아빠를 갖다가 아버지를 친할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죠. 할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의 아버지를 뭐라 그래? 그치, 외할아버지라고 하지.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자,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럼 나를 기준으로 할 때 아버지는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 앞에 할자만 붙이면은 친가 쪽이 돼. 그쵸? 근데 아버지 앞에 할할자를 붙이고 외자를 붙여야지 얘는 외가 쪽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왜 우리는 할아버지 그러면은 외할아버지라 생각을 안 할까? 전통사회에서는 뭐 중심이었죠, 여러분들? 그쵸, 부계 중심이었지.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쪽은 글자 수를 되도록 안 늘리고 글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나와 먼 쪽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아, 쌤,
아까 분명히 언어의 형식을 보고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글자를 보면 얘는 3글자, 얘는 4글자, 얘는 5글자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나와의 거리가 먼 사람은 아마 5글자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의 형식을 봤을 때 내용이 약간 짐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언어의 형식과 내용이 약간의 유사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 약간의 유사성이 있는 것을 무슨 성이라고 한다? 시작! 도상성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도상성. 알겠죠? 그래서 도상성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의성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식하게. 자의성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도상성, 자의성의 반대다. 그럼 역으로 자의성을 설명하는 심화자를 쓰세요. 아 자의성보다 유사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도상성 뭐야? 시작. 유사성이 좀 있다. 이렇게 되면 되죠. 됐죠? 그래서 양쪽 도상성, 순서적 도상성, 거리적 도상성이 있게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게 바로 거리적 도상성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의성은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없다 보는 거야? 없다. 근데 도상성 유사성이 있을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 그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심화까지서 약간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도상성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자의성까지 보시면 되고요. 도상성 8급에서나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의성을 설명하는 보충 자료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는데 왼쪽 문제,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풀려고 할 때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언어의 특성 차원에서 다음 글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되게 최고 문제예요. 바로 작년도가 하반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너무라고 하는 게 원래 부정적인 어감일 때만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긍정적인 어감에서 쓸 수 있다를 바꿨거든요. 그러면은 자 일단 한번 사회적 약속으로 정해진 거죠. 여러분들. 그쵸? 근데 그것을 바꿔놓게 했으니까 이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여러분들 뭐하고 뭐해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차지하면 되는 거죠. 적어도 역사성이나 또 하나 시작? 사회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사회에서 시간이 옛날엔 이렇고 지금은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지금 2005년도 상반기의 뜻풀이를 어떻게 했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변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변경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성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를 좀 보도록 하면은 언어의 창조적 특성에서 보면 너무라면 생겨나 아니죠. 창조성은 뭐라 했죠 여러분들? 똑같은 말 시작. 개방성. 그쵸. 창조성과 개방성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길이까지 상관없이 계속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의 체계성. 체계성이라는 게 이런 뜻이야? 체계성 어떤 뜻이야 여러분들? 체계성은 그 자리에 들어갈 게 다 정해져 있다. 일종의 규칙이 있다. 뭐 이런 거라 그랬죠. 세 번째 언어의 분절성. 말도 안 되죠. 끊어서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얘는 역사성으로 봐도 틀리진 않는데 역사성에 대한 의미를 잘못 설명하고 있잖아요. 100년이든 200년이든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변한다는 거야. 변한다는 거니까 아예 그냥 답에서 빼버린 거예요. 양쪽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답은 몇 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몇 분이 안 돼? 시작. 사회성. 사회성은 뜻도 맞고 얘도 딱 맞게 되는 겁니다. 답 몇 번? 5번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오른쪽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심화 문제인데 언어의 형식과 내용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도상성이라고 할 때 순서적 도상성이 어긋난 것을 찾으래요. 그러면은 자 도상성. 자 간단하게 생각해. 자의성과 반대. 무슨 성이 있다? 유사성이 있다. 그러면 순서적 도상성이니까 순서상에 뭐가 있다? 유사성이 있다는 뜻으로 바꿔 생각하라고요. 그러면은 언 다음에 녹는 거죠. 묶고 난 다음에 답하는 거죠. 2번을 해야지 퇴원을 하는 거죠. 올라가야지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들 건너뛰다 뭐가 되죠? 건너뛰다 시작. 건넌 다음에 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뛰면서 그 결과 건너게 되는 거지. 순서가 그러면 뛰는 게 먼저 건너는 게 먼저야. 뛰는 게 먼저인데 얘가 어긋나게 썼죠. 답 몇 번? 답은 3번이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거 18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21페이지까지가 되게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 문제가 매년 모든 시험에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총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래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오른쪽 날개에 반드시 최근 문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날개는 제가 되도록 최근 문제를 넣는데 이 이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넣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옛날 문제도 섞여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이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몇 페이지 언어의 특성 같은 경우는 그게 기호적 특성이든 구조적 특성이든 절대 까먹지 마시고 반드시 보시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분류가 꼭 이렇게 되진 않아요. 어떤 시험 문제 보면 그냥 어떤 책은 언어의 기호성 이렇게도 되는 거 있다.
기호성 뭐야? 그럼 언어가 아까 얘기했죠. 뭐 밑에 뭐가 있다? 음성 밑에 의미가 있다. 그걸 또 기호성이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책마다 지금 계정마다 내용은 조금씩 변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 이제 22페이지 언어의 기능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되게 이번에 반가웠어요. 왜냐면은 이게 오랜만에 이제 문제가 나와서 2010년에 이쪽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반가웠는데 어쨌든 언어의 기능이 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언어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제 책은 8개를 딱 정해놨는데 어떤 데는 6개로 또 해놓고요. 어떤 데는 또 여기다가 뭐 좀 더 좀 길게도 서술해놓고 좀 이렇습니다. 지금 개정교과서가 워낙에 아시겠지만 이론이 퍼져있기 때문에 쓰는 용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일단 선제국어는 과거 저희 쪽 기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걸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한 8개 정도로 정리해놨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언어의 기능의 첫 번째 바로 표현 전달의 기능 줄자.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 표현의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표현의 기능 혹은 표현 전달의 기능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줄자. 말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말하는 사람의 맨 오른쪽 줄자 판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칠판은 초록색입니다. 제 판단이죠. 이게 바로 표현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루의 일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랬을 때 자신의 판단을 나타내는 모든 기능이 다 뭐다? 표현의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화제의 판단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령적 기능 줄자. 다른 말로 이것도 말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가마적 기능, 환기적 기능, 어떤 책은 뭐 명령적 기능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개념은 다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지령, 뭐 가마, 환기, 명령 똑같은 말들인데 이거는 뭐냐? 듣는 사람 위주죠. 듣는 사람에다 줄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걸 무슨적 기능이라고 한다? 지령적 기능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명령문 빨리 뛰세요. 빨리 이거 푸세요. 빨리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표나 아니면은 광고문 같은 거 아니면 법률이나 표제 같은 거 이런 게 다 뭐다 시죠? 지령적 기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의 기능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생각을 판단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의 기능을 한다면 여기 나오는 지령, 가마, 환기, 명령적 기능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자 여기다 누가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흡연, 금지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이거 무슨 적 기능이야? 지령적 기능.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문장으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안 쓰더라도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변화시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한다. 다 같이 시작. 이거를 지령적 기능이라고 한다. 세 번째 신경적 기능. 줄자. 다른 말로 사교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사교적 기능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사말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의 특성 두 번째 줄자 발화 상황이 중시되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인사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밑에 있는 예문인데 이런 모든 언어기는 항상 예문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폭우를 보면서 날씨 참 사납구나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밖에 비가 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들 창밖을 봐. 그러면 창밖을 보고 있다는 건 날씨가 어떻다는지 알고 있는 거지. 근데 굳이 다들 날씨를 알고 있는데 뭐 날씨 참 좋네요. 날씨 참 사납구나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그렇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세 번째 요 친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난 당신과 말을 하고 싶다는 상황이지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픈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이에요. 야, 너 내가 괜찮아 보이냐? 안녕해 보이냐? 이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대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사교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겁니다. 그래서 요 말을 뭐라고 하냐. 발화 상황이 중시가 된다. 말 자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는 발화상이 중시된다. 문제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옛날 문제예요. 이게 옛날 문제인데 보시다. 다음에 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언어 기능은이에요. 옛날 문제인데 뒤에 이제 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 단원 종합평가 문제 있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설수가 이제 이야기, 그 인사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저씨 얘기해요. 철수로구나. 나 학교 갔다 오니? 그러면 이거 무슨 적 기능이야? 시작. 이건 당연히 인사하고 있으니까 친교적 기능이지. 자, 근데 이건 문제 원래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원래 제대로 내려면 얘를 지워야 돼.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얘를 지워야 돼. 지워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안녕하세요 한번 지워버리고 얘기합시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철수로구나. 나 학교 갔다 오니? 자, 만약 안녕하세요를 지웠다고 합시다. 무슨 적 기능이야, 쟤? 에? 무슨 적 기능?
그래도 친교적 기능이지. 이거는 문제를 낸 사람 겁을 낸 거지. 이걸 빼고 냈어야지. 이게 이렇게 써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철수가 친교적 기능을 얘기를 안 했다고 해봐요. 갑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나 아저씨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철수로구나. 나 학교 갔다 오니? 우리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점심시간에 제가 이분을 만약에 알아. 근데 딱 만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 이름이 뭐 미야 그러면 chắc 한다. 미 학생 어떻게 밥 먹었어요? 가버려 저는. 그래서 저 학생은 그냥 선생님 이따 봬요. 그리고 가버려요. 근데 만약에 그걸 친교적 기능을 안 썼다 생각해봐요. 친교적 기능 제일 중요한 게 발화 상황이 강조되는 거 말의 뜻이 중요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발화 상황. 난 너랑 얘기하고 싶어. 너의 안부를 묻고 싶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학생이 이거를 친교를 안 들었어 봐. 제가 지으면서 얘기합니다. 미 학생 밥 먹었어요? 가버려. 근데 그 학생이 막 나를 쫓아와. 선생님. 네? 선생님 기분 나쁘게 사람한테 질문 던져놓고 왜 대답도 안 들으시고 가세요? 제가 밥 먹었는지 안 먹으셨는지 대답을 들어야 되죠.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저 학생도 저한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가버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 학생 쫓아가? 학생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그러지 않잖아. 그럼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뺐다고 하더라도 얘는 말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다가 밥 먹었냐라 하든 어디 갔든. 잘 생각해봐. 지금 아저씨가 철수가만 예를 갖다 친교기능 안 쓰면 철수 화가 나야 돼. 아저씨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저씨 딴 말하지. 철수로구나. 너 학교 갔다 오니?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철수가 화를 내야지. 저는 아저씨한테 어디 갔냐 물었는데 왜 자꾸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지. 무슨적 기능이다. 다 같이 시작. 친교적 기능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재미있는 문제가 나와서 왼쪽에 있는 확인문제 1번 2016년도 사복지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재밌죠? 풀어봅시다. 되게 재밌죠? 자 봅시다. 2016년 올해 문제. 올해 따끈따끈한. 자 이건 여러분들 동백꽃에서 나왔던 거죠. 나흘 전 잠자 조금만 하다가 난 저에게 도저히 조금 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수가 살금살금 오는 거야. 그래서 뒤로 타고 가죠. 너 혼자만 일하니? 막 얘기합니다. 그쵸? 그랬더니 내가 뭐랍니까? 그럼 혼자 하지 때려야 돼? 잘 생각해봐요. 이게 너 혼자만 일하니? 라고 할 때 그럼 혼자서 일하지. 혼자 일한다는 걸 묻는 게 아니잖아. 너한테 계속해서 지금 질문하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럼 혼자 하지 때려 하냐? 뭐 그럼 때를 찍어서 일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점수에는 얘를 뭐라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을 접근한 건데 얘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럼 밑줄 진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언어의 기능 바로 뭐야 여러분들? 시작. 이거는 저 친교적 기능이지.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말 자체의 뜻이 중요해. 발화 상황이 중요시돼. 시작. 발화 상황이 중요시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상황이나 아까 이런 상황이나 똑같은 거라고 지금 이 철수의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백꽃의 남자 주인공 얘가 되게 사교성이 떨어진 애지. 알겠죠? 지금 밖에서 비가 와. 근데 비가 오는데 옆에 있는 애한테 야 비가 온다. 그랬더니 하는 말.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거라고 지금 이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간만에 나왔던 친교적 문제 풀어봤어요. 나머지 쉽다. 네 번째. 표출적 기능. 표출이 뭐예요? 으아 감탄사.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쵸? 거의 의도도 없이 내지르게 되는 거죠. 거기 나왔죠? 표현이나 전달의 의도가 없이 본능적으로 사용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감탄사 살짝 줄지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은 교과서마다 넣는 데도 있고 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보시면 돼.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표현하는 기능도 있고 말끼리 관계하는 기능도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 말을 그냥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7번하고 8번은 좀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7번 살짝만 줄쳐보세요. 미적 기능. 자, 7번의 미적 기능은 대부분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시적 기능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미적 기능, 시적 기능 이 뜻이 뭐냐면은 똑같은 말이라도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한다. 이걸 미적 기능이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이라도 좀 더 어떻게 표현한다? 아름답게 표현한다. 이게 바로 미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에서는 똑같은 말이라도 아름답게 표현하죠. 그걸 다 미적 기능을 하는데 시가 딱 나왔다. 그럼 시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의 관어적 기능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몇몇 교과서에서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말 자체를 관계시키는 기능을 관어적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친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엄친은 어떤 뜻이냐? 사전을 찾아보시면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럼 아버지란 말을 찾아보면 아버지가 뭐다라고 해서 그쵸 비슷한 말도 연관돼 있잖아. 가친이란 말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관어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단어의 하나의 의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을 갖다가 보여주는 수많은 의미 관계망에 얽힌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그냥 사전이죠, 사전. 사전이라고 하는 게 뜻풀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말을 가지고 그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어적 기능의 총체가 사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어적 기능이란 말이 실제로 교과에 있어서 쓰기 때문에 했는데 그냥 사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되십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언어의 기능 문제가 나왔는데 오른쪽 문제 여러분께서 풀어보시고 지금 간만에 나왔는데 어렵지는 않게 나왔어요. 근데 왼쪽에 나와 있는 2016년도 사회복지지 이 지문이 왜 사교적 기능인지를 정확히 설명하라고요. 왜? 자, 지금 점수에는 지금 사교적 기능으로 던졌는데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것의 뜻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교적 기능 바로 무엇이다? 말 자체의 뜻이 아니라 뭐가 중시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쵸. 발화 상황이 중시된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른쪽 문제는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의 기능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죠. 마지막 언어란 무엇인가? 24페이지, 2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는데 여기도 출제율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올해 여기 문제가 나오긴 했어. 지방직에서. 근데 사실 지식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독해 형식으로 나와서 별로 사실은 이론을 먼저 공부하는 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가 배우는 언어의 총론.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와 인간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1번에 보시면은 언어가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 당연하죠. 오른쪽 보시면은 언어와 문화가 서로 관련이 있다. 당연하죠. 세 번째 보시면 언어와 사회가 연관되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지금 만들어낸 모든 체제, 모든 그 문화와 언어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만 읽으면 되는 게 언어와 사고인데 언어와 사고는 가로 1번의 줄자 언어 우위론적 관점.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줄자 언어 우위론, 사고 우위론적 관점 살짝만 줄쳐두시고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지문으로 나오니까 지문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언어 우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언어가 먼저냐 사고냐 뭐 사고가 먼저냐 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언어 우위론은 그래도 언어가 먼저 있지 않니? 그럼 증거를 대봐. 언어가 발달된 사람이 사고도 발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무지개 색깔을 뭐라 했냐면은 오색 빛깔 무지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빛깔 무지개. 자, 프리즘이라고 하는 광선을 그러니까 프리즘을 통과하는 광선색을 쫓아서 일곱 빛깔이라고 하죠. 아이들한테 옛날에 태어난 그 아이들은 야 우리나라 무지개 몇 가지 색이야 그러면 오색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야 무지개 몇 가지 색이니 그러면 다 일곱 빛깔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무지개 실제로 보여줘. 근데 무지개 실제로 보여주면 무지개 7가지 색깔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눈에 빛을 맑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도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7가지가 아닌데 아이들은 다 7가지를 얘기합니다. 언어가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명칭과 개념이 딱 있게 되니까 사고가 쫓아가게 되는 거지. 그걸 무슨 우위론이라고 한다. 시작. 언어 우위론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 우위론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바로 이번에 그 사고 우위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고 우위론은 그거죠. 그래도 사고가 먼저다. 만약에 언어 우위론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언어가 먼저 있고 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고 우위론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노량진에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제가 가끔은 연예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연예인을 뭐 잘 알거나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공통 관심사가 여기다 제가 뭐 클래식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누구 좋아하세요?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자 그냥 쉽게 노량진에 누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누구? 네? 유재석? 잠깐만. 아니 되게 새롭게 보여. 왜냐면 보통 남학생들 분께 물어보시니까 여쭤보면은 막 옛날엔 뭐 제일 무서웠던 게 아이유가 어렸을 때 아이유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쵸? 막 요즘 설현이 됐으니까 설현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유재석 씨가 보고 싶대요. 좋아요 유재석 씨. 유재석 씨. 와 재석이 오빠 좋겠네. 잠깐 재석이 오빠인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자 우리 유재석 씨 좋겠네. 자 어쨌든 간에 유재석을 좋아하시는데 무한도전 광팬이신가 봐. 그렇죠? 무한도전 팬들은 대단하던데요. 저희 그 연구소에도 무한도전 광팬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달력도 사서 모으던데요. 달력도 사기도 힘들대. 근데 달력이 있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무한도전 달력이고 막 이래. 그래서 광팬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재밌지 무한도전. 자 어쨌든 간에 저 남자분 유재석 씨 광팬이래요. 근데 어느 날 딱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요. 자 여기 잠깐 저기 뭐라 불러야 되지? 총각 학생 뭐라 불러야 되지? 여기 잠깐만 저기 길 좀 물어볼까? 남자 목소리인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누군데 길을 물어? 딱 봤더니 유재석 씨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 봐 얘가 이상해지잖아. 그렇죠? 가슴이 쿵 뛰어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세요. 저분이 유재석 씨를 만났을 때 감정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설명할 수 없죠. 그게 바로 뭐야? 사고이론이라고. 아 이거 느낌 안 산다. 자 설현. 자 저 남학생 길거리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질문을 해요. 오빠 길 좀 물어. 설현 목소리 이런가? 길 좀 물어볼게요. 딱 이랬더니 아 누구야 짜증나.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딱 봤더니 웬일이야. 설현이 딱 서 있는 거야. 그때 그 남학생 마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가슴이 쿵 뛰는 거죠. 여러분들 길 안내하고 있죠. 수업 안 나오고. 그쵸? 그거죠. 그거야. 이게 사고이론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게 사고이론 아니에요? 거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셰익스피어는 뭐라 얘기했냐. 장미는 우리가 그것을 장미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향기롭다. 장미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향기롭대. 쉽게 얘기하면은 말로 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이 안 돼. 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세우게 되면 무슨 의론이다. 시작. 사고의론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살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올해 지방직 문제 나오긴 했어요. 근데 나왔는데 솔직히 이렇게 이론을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우리 어떤 문제 나왔는지 왼쪽 문제 2016년도 지방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각각 1번부터 4번이 뭐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뭐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써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문제 사실 지식형 문제라고 보기엔 조금씩 약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론은 어쨌든 이 이론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배치한 건데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작은 그릇이야. 그러면 얘가 사고죠. 얘가 지금 언어죠. 뭐가 더 크다는 거지? 사고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것과 가장 적절하게 관련 있는 것은 뭐냐? 3번이죠.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생각은 큰 그릇, 그 안에 작은 그릇. 차라리 문제를 이렇게 안 내고 그냥 언어의론, 사고의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는 게 더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갖다가 다른 예를 주고 뭐 셰익스피어 얘기라든가 이런 걸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는 게 더 좋을 뻔했는데 아까 문제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답 몇 번 시작? 3번이 금방 나옵니다. 이게 사고의론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더 크다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1번은 사실은 무슨 성이라 딱 떨어져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언제부터 사고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운 개념에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2번부터는 되죠.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어에서는 tree, 한국에선 나무예요. 그러면 왕뚜껑이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이 생겨 먹은 거를 갖다가 영국에선 tree, 한국은 나무. 자, 왕뚜껑 위가 변했지? 무슨 성? 시작. 자의성. 자, 4번에 시간의 흐름을 초분, 시간대로 나눠서 사용했지. 자, 그러면은 나눠서 사용했다까지 뭐야? 시작. 분절성이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게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다. 시작. 사회성. 양쪽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간만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외워서 할 건 아니고 약간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날개 문제 꼼꼼하게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서 우리 1교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란 무엇인가를 한번 배웠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언어란 무엇인가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그쵸? 언어의 특성 외워보세요. 시작.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갖다가 외울 필요 없어. 강의할 것도 아닌데. 근데 왕뚜껑 생각하라. 왕뚜껑. 왕뚜껑이 마음대로 붙을 수 있고 하나가 변할 수 있다. 무슨 성? 시작. 자의성. 근데 한 번 붙으면 잘 안 떨어져. 사회성. 시간 흐르면 떨어져. 이 세 가지를 쌍으로 외우시고 연결되는 걸 끊어서 표현해. 분절성. 그 다음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개방돼 있고 추상적인 것도 다 표현할 수 있다. 개방성, 창조성. 그 다음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 공통된 것을 뽑아낸다. 시작. 추상성. 요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요거를 갖다 기준으로 공부하시고 두 번째 이번에 간만에 언어의 기능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쵸? 근데 언어의 기능은 외운다기보다 선택지 보고 푸시면 돼요. 다만 표현의 기능이라 하는 것은 화제의 판단이구나. 두 번째 지령, 명령, 환기, 감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자, 이번에 친교적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론으로 나올 때 대비해서 발화 상황이 중시되는구나.
마지막 표출, 뭐 미적 기능, 관호적 기능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언어와 인간에 대한 건데, 자, 언어 이론이냐, 사고 이론이냐, 문제를 통해서 한 번만 보시고요. 특별히 외우거나 그럴 건 없어요. 다만 왼쪽과 오른쪽에 문제를 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푸시면서 개념을 까먹지 않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란 무엇인가까지 했어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합시다. 언어란 뭐다? 인간이 사용하는 분절음으로 되어 있으면서 왕뚜껑이다. 뭐 밑에 뭐가 있다? 음성 밑에 의미가 있다. 요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정리하고요.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번 한번 국어란 무엇인가 여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